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거의 내전을 지금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또 법사위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지금 극한 대치를 하고 있죠. 자, 맞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나오셨고요.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이 전방위적 난타전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냈던 문자 논란, 이런 가운데 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 또 이걸 제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또 측근을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 거의 폭로전. 보는 사람들은 좀 흥미진진하긴 한데 윤희석 대변인은 좀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제 또 이틀 전 저희 토론회 2번 했는데 보셨겠지만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의혹 제기하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에 두 분이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 오디오가 물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저도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예. 김한규 의원님, 제 다른 당 전당대회이긴 한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셨나요? 아니, 네거티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전략적으로 당의 미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당원들이 표를 줄 건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실 거고, 원희룡 후보가 최근 총선에서 지긴 했지만 선거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냈던 분이라 선거를 잘 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거티브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당내 선거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정도로 당대표가 중요한 상황인가, 그런 면에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 국회에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 때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옛날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장돌뱅이가 장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 한번 선출직을 했던 사람은 되든 안 되든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이거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팀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좀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지적입니다. 팀킬. 네 분 출마하셨는데 거의 저희 대선 주자급 분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분이 당선될 테니 당선된 이후에 새 당대표 체제에서도 나머지 세 분이 다 협력을 하고 이런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지금인데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걸 팀킬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규 의원님, 지금 이제 보면은 난타전 속에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집중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른바 어대안이라고 하는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 이상 한동훈 후보가 계속 지지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주로 가는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이 되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나름 전략적으로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대세론을 공격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 투표 날까지 이 상황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의혹 제기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런 작은 의혹 제기들이 쌓이면 타격이 된다라기보다 그냥 공격하는 쪽에서 그냥 네거티브만 하는구나라는 느낌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어디 안의 기류는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윤희석 대변인은 요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답변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죠. 어대한 분위기가 지속되느냐. 전 뭐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뭐 견조합니다. 그냥 앞에 6자예요. 그리고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 지지율이 40%가 나왔더라고요. 40이 넘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지지율 합치면 40이 안 돼요. 37 정도 나온.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당원스러운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원들, 저희가 이제 당원 80%잖아요. 당원들의 당심은 지지층의 마음과 얼마나 다를까. 그 점을 항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지지층과 당원의 마음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하나의 또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후의 대선에서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으려면 또는 3년 후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을 먼저 약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으로라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지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기 마련인데 지금은 좀 다르다. 벌써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2027년 대선을 보고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내 지지가 확고한 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런 시각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포함해서 5년 내내 대선 레이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대선 진 순간부터 다음 대선을 보고 가는 분이라고 보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저희 당도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에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지만 속사를 이렇게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전초전 정도 되는 성격이어서 그 관점에서 당원과 저희 지지층이 이 당대표 뽑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서 장외에서 홍준표, 뭐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도 주자는 아니지만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다른 광역지자체장들이 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도 아시는 거죠. 이게 잠재적인 경쟁자를 견제하는 얘기지 이게 뭐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도 별로 어대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층들은 총선보다 대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선에 저희 당이 이기긴 했지만 저희 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뭐 이게 전부는 아니다. 어디까지 승부는 2020년 지방선거도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2017년 대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그 행정부 우위의 우리나라 헌법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저희 국회의원들도 야, 총선 이겨도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네. 무조건 대선이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홍준표 시장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제가 질문을 네. 윤희석 대변인에게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로는 이제 어대한 기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나경원 그 전당대회 때처럼 실제 투표하는 당심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시가 21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원이 투표권 있는 당원이 저희가 한 40만 정도 됐어요.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마하면서 쭉 와서 한 100만 명까지, 그러니까 2.5배 정도 되는 당원까지 불었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들어오셨던 분들, 최근에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 총선 지나면 또 좀 빠져요. 그래서 이제 한 79만, 8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성향을 알 수가 없어요. 기존 정통적인 그런 당원층은 아니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보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꼭 규정할 수는 없다.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21년 11월 달에 대선 후보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 투표의 결과, 그리고 작년 3월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 선출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받았던 여론조사의 평균하고 실제 당원 투표에서 그때 100%였잖아요.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성향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정관계 인사, 언론인과 이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면서 야당에서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농단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보낸 서로 주고받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죠. 이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주변에 얘기를 해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어떤 취지의 문자였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구까지 재구성해서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영부인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경우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과할지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건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인 유불리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에 답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시점에 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정치 한복판에 등장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과연 이렇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한 번뿐이었겠는가. 당대표한테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그렇게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대한의 기류는 제가 마치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일심 문자가 나와도 대통령의 그 대통령보다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지지층이 더 많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이제 국힘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당대회 핵심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도 보면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그걸 말린 게 대통령으로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또는 이제 주변 분들이라는 뭐 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된 과정에 있어서 용산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 두 분은 적어도 이 문자가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와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 이 문자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공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 전당대회 개입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어대한 기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오히려 그 문자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했느냐라고 지목되는 분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은 문자를 그럼 왜 보냈냐까지 얘기가 나오면 손해는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실패한 그런 정치적인 차원의 술수가 아니었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아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도 큰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영부인의 사과 문제 때문이었고 대통령이 우리 부인은 결코 사과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성을 내서 김건희 여사가 약간 미안한 마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이런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대통령의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지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또 자존심이 센 분이잖아요. 토론회 보니까 절대 양보 안 하시던데 이게 결국 레임덕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이런 상태에서 당선이 되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친윤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엄청 피해가 간 작업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18일 날 치러집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거의 뭐 대선 출정 선언문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연임 도전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1급 체제 여기 균열을 내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김원기 의원님, 뭐 민주당도 어차피 어대명으로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수치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의 지지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많이 다를 거고요. 결국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보면 지난번 박용진 후보보다 훨씬 더 적게 김두관 후보가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뭐 당락은 뭐 사실 관전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희가 궁금한 건 저희도 2027년 대선에 이길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2022년에 저희 입장으로는 악몽이 아주 적은 차로 저희가 패배를 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거든요. 여론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정식처럼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게 국민들한테 통할 것인지, 본인이 어떻게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호감을 더 얻어서 대통령 후보로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1년 반 정도 남은 대통령 당대표 임기 동안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본인도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고, 김두관 후보가 만약에 본인의 차별성을 보인다면 지금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하면 김두관 후보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뭐 1급 체제라 자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지금 의원들도
김두관 후보가 별로 이렇게 지금 들을 만한 얘기를 못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김두관 후보의 1급 체제 비판에 대해서는 일종의 네거티브가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시각 같습니다.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선거운동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일단 출발이 늦었고 예. 당내에서도 세력이 없으니까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약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서는 네거티브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지금 낮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전체주의 유령이 당에 떠돌고 있다.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제가 볼 땐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보여줬던 77.77%라는 득표율하고 이번 득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균열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보단 전 높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높아서 앞에 막 구자가 나오면 이것도 다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중간에서 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 지난번 전당대회 투표율 제가 알기로는 36.7%인가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은 잘 뭉치고 당이 하는 일에 잘 따라주고 해서 굉장히 이 협력도 잘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 극렬한 당원이 있고 아닌 당원이 있고 차이가 많더라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럼 전당대회는 더더욱이나 그때 전당대회보다 더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당원에 얼마만큼 되는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를 봐야 향후 이재명 체제가 순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대선까지 갈 수 있냐. 뭐 사법 리스크 빼고요. 예,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김두관 후보는 당권은 김두관, 대권은 이재명. 자, 이렇게 좀 분리를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제 연임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겠죠. 맞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런데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당의 전면에 나와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리형 대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뭐 네거티브와 그런 방식 대선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는 언론에도 이미 나왔지만 김두관 후보 또 그리고 김지수 청년 후보가 나왔는데 다른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면 언론이 관심을 갖고 들어보려면 뭔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되는 얘기가 나와야 그게 기사화되고 하는 건데 그냥 들으면 좋을 얘기 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갖고는 뉴스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서로 각이선 얘기를 해주면 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김두관 후보도 광역지대차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재선한 분이라 또 본인의 꿈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작은 조금 뭐 냉정하게 말하면 좀 미약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뭐 지금 주류와 다른 얘기, 들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자들의 바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이 그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그 내놓은 이제 그 선언문 그 보니까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뭐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일종의 그 레토릭 같은 걸로 약간 좀 공격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내 선거에서 먹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의미가 있으려면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와서 뭐 추대냐 찬반이냐 이 얘기 있었던 선거 구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러려면 김두관 후보가 몇 명의 최고위원 출마 희망자와 같이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 보면 김두관 후보와 연관성 있는 분들 없고 또 나는 김두관과 같이 뭘 하겠다. 저희 당의 런닝메이트 형식의 그런 선언 같은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마치 그냥 좀 한번 나와줘라는 요청에 부응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후보가 없는 것보다 이제 3명 됐으니까 그림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원들조차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무슨 큰 울림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고민을 민주당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대표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후보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우리 총선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하고 득표율 전체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한 지지층들의 이러이러한 지지층이 있는데 내가 이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좋은 해법을 갖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내가 될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략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는 진보 진영에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일단 지방선거에도 독자적인 지역구 후보를 낼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합쳐지겠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혁신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어떻게 야당 후보를 단일화해서 대선까지 승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들이 해답을 못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두 후보가 김지수 청년 후보는 또 청년 후보로서 민주당의 아직 지지층으로서는 청년층들이 적기 때문에 이 청년층들을 어떻게 우리의 지지층으로 데리고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상황이라 너무 자아비판 같은데 아직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후보들이 많은 조언을 들어서 고민한 바를 얘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리틀 노무현이고요. 원조 친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내 친노무현 친문재인계가 나름 좀 이제 비주류가 됐는데 결집할 수 있을까요?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두관 의원의 어떤 존재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런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국회 앞에서 이른바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모였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시기가 오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한 목마름이 표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후보도 출마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한 분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김경수라는 분이 과연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치적 신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복권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권이 되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남은 대선 도전 경로에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앞에 있다. 그 점은 민주당이 좀 활기를 띨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된다고 봐요. 뭐 복권을 해주시면 활기가 띄어줄 수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하고의 친소관계 아니면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원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을 1년 내지 2년 이끌어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자. 여기서 지금 이견이 나오기에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진 당이었으면 뭐 여러 가지 대안의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이 후보가 최근 2년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강한 친명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비주류 뭐 이런 분들을 묶어낼 그런 정치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런 동력이 생길 텐데 뭐 갑자기 지금 와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정치인 내지 지지자들을 다 묶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본인도 정말 그럴 의사신지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 약간 대표하고 각을 세우지만 그렇다고 뭐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뭐 정치 철학이나 이게 평소에 이재명 대표랑 실제로 다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소위 뭐 대표의 비판적인 세력들을 아우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국회 때 원내대표 선거 때는 박광원 비명 후보에 맞서서 뭐 친명 후보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최고위원 이제 선거가 뜨겁습니다. 지금 13명이 뛰어들었는데 13명이 사실은 다 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송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전부 슬로건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아마 민주당에서 이 전략적인 뭔가를 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구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관심을 갖지. 모두 다 이재명과의 거리, 이재명과의 촌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나는 원외에서 이재명하고 가까운데 나는 원외다. 뭐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주말에 이제 8명으로 컷오프해서 8명으로 이제 다시 해서 8명이 이제 경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지금 민주당 현주소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총선을 이겼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에 충격을 딛고 당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당의 기대가 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당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아무런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 뭐 곽상원 의원의 얘기를 꼭 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조차 원내에서 행한 본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당내 분위기는 결코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3명 중에 8명 안에 이제 일단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최고위원 선거들 보면 예상외로 갑자기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선만 생각하고 있다가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될 걸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이번 선거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처음으로 당원 투표가 들어갔어요. 컷오프 경선에. 예전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선출직들만 모여서 투표를 했었는데 중앙위원들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20%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하고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대표하고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강하게 의정활동을 하느냐, 최고위원 활동을 하느냐가 사실은 또 내부적으로 포인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야 간의 관계가 되게 경색돼 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용산과 민주당 간의 거부권 갈등으로 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당의 소위 뭐 열성적인 지지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지층들도 뭔가 시원시원한 사람들을 원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되는 활동하는 2년 내내 아마 왜 그렇게 온건하고 뭐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답답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에 시달릴 거라서 그런 성향의 분들이 아예 이제 출마를 안 했고 소위 이번 판은 그냥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그냥 2년 동안 가겠다. 양쪽 다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볼 땐 누가 더 강한가 이런 좀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대통령 후보 또는 뭐 당대표 후보하고 가깝다라는 거는 후보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차별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친전을 보낼 때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전혀 안 듣는 분들이 많고 늦더라도 대표 때 무슨 직함을 했다 정도만 하고 의원들한테는 본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당신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권리당원들한테 하는 선거운동과 민주당 선출직들이나 대의원들한테 선거운동하는 방식은 투트랙으로 달리하더라. 좀 선거운동 하기 참 어렵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사성장군 출신 김병기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이제 국힘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다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런 발언해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선을 따놓은 당상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그분만 아는 건데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전당대회 없었으면 또 전당대회 출마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느냐. 약간 의심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과하시라 그랬더니 저희가 사과한 내용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 표현의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는 일본하고 동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해. 그리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일 동맹을 주장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결기, 민주당 지지층이 어필하고자 하는 거였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주 의원이 성공하신 거다. 저희가 여기서 다뤄졌기 때문에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네네. 지금 야당이 이제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에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청문회 날짜도 이틀 동안 잡혀 있고요. 김건희 여사 모녀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청원에 응해서 탄핵 청문회를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 그 청원 내용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 줄 수 있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청원은 받아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청원에 응한 청문회니까 일단 법적인 요건에서 만약 안 된다. 그리고 그 청원의 내용을 보면 탄핵 사유를 5개를 들었는데요.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도 돼 있고 해석도 노무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 이게 하나가 있고 중대한 위배라는 사항이 노무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를 할 때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만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나온 5가지 얘기를 보면은 일단 처음 2개는 의혹이에요. 의혹. 최상병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 이렇게 의혹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 위기,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본인의 그냥 판단일 텐데.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배상금 처리 과정에 있어서 또 그걸 허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사유를 받아들여서 청원에 관련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탄핵 예비 과정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악용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탄핵 예비 과정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 탄핵 발의 촉구 청원하고 탄핵 소추 의결 절차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법의 규정에 따른 거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2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요 과정은 어디까지나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은
국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국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원으로 접수된 걸로 보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거든요. 네. 실제로 거의 모든 상임위에 청원들이 다 있고 실제로 청원 심사 소위들이 있습니다. 이 건이 특별히 대통령하고 관련된 거라 관심을 받을 뿐이지 일반적인 청원 심사는 국회의 업무다. 다만 청문회를 하는 거는 좀 선례가 없었던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국회에서 청원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들이 많아서 그랬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거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혹인 상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라든지 국회법상 증인 감정인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청원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외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어요. 그거는 국민들 입장이나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증거자료를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특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 청문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으니까 청문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낼지언정 그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청원인한테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다고 알릴 뿐이지 이게 탄핵 절차는 진행되는 건 아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 이 결과를 보고 결국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거죠. 누군가가 발의할 건지 공동 발의를 할 건지.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걸 청구하실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헌법학자들도 절차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다만 관련성이 없는 증인들을 부르는 건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나 장모분을 부르는 게 적절한지는 정치적인 공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는 좀 이거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을 못 한다는 건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왜 최상병 특검 이제 입법청문회 있었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때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방어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의 청문회가 있는데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만 청구하면서 이렇게 그런 그 외부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건지 안에 들어서 아마 싸울 건지 어떻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헌재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결정을 해서 청문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저희 당 그 의정 활동하는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권한이 충돌을 해서 원치 않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국회의장 등등이 이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쟁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이걸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럼 저희 쪽 의원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면 누구라도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10분간 반성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박지원 의원이 다리 하나 들고 팔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끔 만들어야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때 비난이 있었어요. 국민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제지하거나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원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청문회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이게 정말 진행되는 과정이 되면 첫째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때 증인이 출석을 안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부 증인이 출석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일부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도 동의자가 이미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넘었기 때문에 법사위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죠. 제가 똑같은 논리의 내용을 방송에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5만이 안 될 경우에. 그럼 이거 반대되는 청문회 할 거냐 말 거냐. 결론은 그런 식으로 여야가 극명하게 딱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특히나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청원의 형식을 빌어서 청문회를 연다는 정치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쪽도 해줘야 되는 단순 기계적인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좀 공평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청문회와 저 청문회 두 가지 청문회에서 과연 공평하게 지나갈 것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 나는 탄핵 반대 청문회도 내가 주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거기서는 뭐 별수를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모적인 행위를 왜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왜 합니까? 김한규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청원을 저희가 요청한 건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청문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라서 한번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런 청문회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무익한지.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의혹에 불과하다고 하면 필요한 증인이나 전문가들을 요청을 해서 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청문회 자체도 찬반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지. 지금처럼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다고 싫어하실까? 그거보다는 거기서 나온 내용만 부각될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윤희석 선임 대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내에 와서 이 본인들의 주장으로 부딪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언론에서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뭔가 국민들 입장에선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이게 유익하다,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계속 청원을 내야겠다. 5만 명만 넘으면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새로운 시도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불출석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동행명령까지 해서 공무원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그것도 그렇다고 강제로 뭐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행명령까지 했는데 안 오면 형사처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분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형사 고발될 걸 감수하고 안 올 수 있느냐? 그러진 못할 거거든요. 자, 첫째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같이 다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항을 보니까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면 불출석할 수 있어요. 정당한 거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하실 테지만 두 번째 동행명령 할 수 있나요? 이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데 거기에 안 돼 있잖아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청문회는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청문회는 다르다. 그럼 뭐 또 그때 다투겠죠. 그건 뭐 억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이 탄핵 사유 5개 든 것 중에 최상병 관련한 문제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특검법을 2번이나 지금 냈잖아요. 그걸 해놓고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민주당 스스로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증인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치 과잉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방법을 하고 검사 탄핵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역풍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좀 더 지나면 이제 법관 탄핵으로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 체계에 대해서 80년 넘은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올까? 그 점은 좀 김한규 의원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네. 돼서 두 분에게 한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포함해서 네. 말씀하시죠. 김한규 의원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께서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상황이다. 한동훈 후보가 혹시 당대표가 되신다면 본인이 제안한 대로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해결을 해서 이 갈등의 상관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 대변인. 그래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논의가 저희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동훈 후보는 전향적인 제안을 했고 당선 여부에 따라서는 오래간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저희의 선의를 왜곡해서 이용하시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